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블랙스완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도 시황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결국은 그 우려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고, 더불어서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도 미국의 경기 악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세 전망은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채널 구독자가 어느덧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보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특별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저와 구독자 여러분만의 특별한 애칭을 정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애칭이 좋을지 댓글로 아이디어 남겨주시면 채택된 애칭은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계속 사용될 예정이고, 선정된 분께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이니까 저를 박작가, 그리고 여러분을 연구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발표된 거시경제 지표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는 크게 두 가지로 고용과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고용 관련돼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졸트라고 하는 구인이직 보고서 지표를 살펴보면은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를 하면서 미국의 노동이 건재하게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표가 8월 기준인 것이고 9월달 기준으로 발표된 더 최신 지표인 이 제조업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우선 ISM 제조업 지표들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이전치와는 동일했지만 예측치를 하회를 하면서 굉장히 제조업이 더 위축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ISM 제조업 고용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크게 하회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제조업 관련된 고용 국면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과 제조업 지표의 결과가 엇갈리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더 강했던 지표 발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경기 악화가 조금씩 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의 선행 지표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발표가 되기 전에 이 제조업 지표들 발표 때문에 가격이 먼저 선반영되어서 좀 빠지는 움직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급락시킨 요인은 이란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도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3%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즉 나스닥을 대표하는 대장주들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66% 하락을 했고, 애플 같은 경우도 2.91%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빅테크들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뉴스들의 헤드라인도 대부분은 요 기사들이 지금 중점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전쟁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보복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양국 간의 갈등이 결국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란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추가 보복이 없으면 보복 조치를 종료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보복을 경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전면적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고, 이 얘기는 자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국제유가는 장중 한때 5% 이상 상승할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움직임들인데요. 향후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결국은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자산인데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그레이스케일의 리서치 총괄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지정학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아직까지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 금과 이 미국 국채 같은 전통 자산에 더 의존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비트코인이 중앙은행과 정부의 준비 자산으로 채택이 된다면 안전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국채나 금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여전히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현물 ETF 이후로는 위험 자산의 성격이 더 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다면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 성격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동성이 워낙에 강한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장 먼저 가격이 빠질 수 있지만 최근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블랙락의 보고서를 보면은 60일 정도만 지나도 비트코인이 모든 자산 중에서 월등한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블랙스완 이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만큼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지만 결국은 또 단기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거시경제 변수와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워낙 중요해서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온체인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 감소와 더불어서 시장의 펀더멘털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를 이어갔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암호화폐 상승에 도움이 되는 유동성이 제공될 수 있는 이 기반들이 마련됐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 유동성이 돌아오고 있는 증거로 이더리움 고래들의 매집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 고래들이 꾸준히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한 달 동안에 10만에서 100만 정도 이더리움을 보유한 고래 주소들이 6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집을 했습니다. 최근 3개월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을 한 것이죠. 이 얘기는 고래들이 잠재적으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알트코인 전반의 상승 추세를 견인하고 대세 상승장의 흐름을 비트코인과 함께 견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클과 관련한 관점에서도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DD는 코인의 어떤 소멸일수, 즉 파괴일수를 의미하는데요. 거래에서 사용된 코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되었는지를 나타내고 더 오래된 코인이 파괴될수록 높은 CDD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3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던 그 순간에서 이 수치가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CDD를 기록했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전 피크와 비교했을 때 거래량 자체는 훨씬 더 낮은 움직임들을 보여줬고요. 요거는 대략적으로 2017년에 한 요 정도 구간과 비슷한 정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과거 사이클 대비로 봤을 때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을 이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남아있고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입니다. 데리비트에서 행사가 10만 달러의 비트코인 콜옵션 미결제 약정 규모가 9억 9,3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데리비트에서 거래되는 다른 모든 비트코인 옵션 중에서 가장 큰 미결제 약정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날인 11월 8일에 만기되는 비트코인 옵션의 누적 미결제 약정은 9억 3,800만 달러에 달하고 이 중에서 1억 1,700만 달러가 행사 가격이 4만 5천 달러의 풋옵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에서 선거 결과를 두고서 이 불확실성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래자들이 하락 해지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지표들이 의미하는 바는 대선을 기점으로 한 그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전망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불확실성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는 하락 추세로 기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 큰 상승세가 나오지 못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장외거래 데스크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OTC 데스크의 잔액이 요 기점부터 계속해서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이 수치가 총 41만 개가 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2년 5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고 지난 3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OTC 물량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의 공급량 자체가 다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을 저해할 수 있고요. 결국은 4분기에 더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위해서는 이 잔액들이 꾸준히 감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여러 기관들이 4분기 전망에 대한 보고서들을 내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4분기에 강세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들로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주요 보고서들은 대부분은 비슷한 관점을 내고 있습니다. K33의 리서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4분기의 접어듦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는 연준의 정책 전환이 이미 추진력을 얻었고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유동성 공급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최근에 SEC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의 옵션 거래를 승인했는데 이것들도 비트코인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최대 증권사입니다. 찰스 슈왑의 최고 경영자가 법이 바뀌고 규제가 허락한다면 본인들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채택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의 선거 캠프에 정책 논의를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해리스 캠프의 이 암호화폐 정책 기조들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성들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또 변화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이죠. 비트와이즈가 XRP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신탁 설립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 등록국에 XRP 현물 ETF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신탁 설립 문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 조치들은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당시를 기억해 보면은 자산운용사들이 거래소에 ETF 상장을 승인받기 전에 신탁을 설립하는 패턴들을 보여줬죠. 다만 이번 XRP 현물 ETF 승인이 만약에 신청이 되더라도 승인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더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입니다. 해시덱스가 나스닥의 크립토 인덱스 US ETF에 대한 S1 신청서를 수정 제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인덱스 상품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만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더 많은 암호화폐가 추가가 되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인덱스 상품으로서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CBD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짙은 매도벽이나 매수벽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60K에서 빠르게 매수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단으로는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황소 세력들, 매수 세력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모든 주체들이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빨간색 고래라든지 아니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었고 이 갈색과 보라색과 초록색이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역시나 최근에는 동일하게 비슷하게 물량을 던져내면서 가격의 하락을 함께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들의 어떤 기울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가파르지 않게 계단식으로 던져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워낙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전체 주문량 자체는 매도세가 많이 압도적으로 더 매수세보다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상황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꾸준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갈색 고래가 또 어떻게 시장에 등판하게 될지 매수세를 더 추진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202평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다시 하락을 해서 202평선은 물론이고 22평선까지 뚫고 하방 이탈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52평선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한 거시경제 변수, 지정학적인 변수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RSI 상으로 봤을 때도 2평선을 하방 이탈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중립 구간인 50까지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매도세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매수세보다도 더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로의 어떤 반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22평선을 회복을 해야 되고 이후에 202평선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22평선이 62.6K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02평선은 63.7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고 지지 구간은 현재
현재 50 SMA 구간들을 계속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60.3K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구간들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매수벽이 60K에 빠르게 설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든 이 구간 상단은 지켜내기 위한 어떤 의지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바이드립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구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MVRV 지표의 30일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하락이 컸던 구간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원체인 지표상으로 저평가 구간에서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서 그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이 구간이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더라도 그 바닥 구간을 조금씩 높이면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MVRV 지표상으로도 그런 움직임들이 유사하게 나타나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청산 이틈의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롱 포지션을 계속해서 청산을 하면서 지금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 하단으로 뚜렷하게 뭔가 밀집되어 있는 롱 포지션 구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숏 포지션은 이 구간에서 굉장히 짙게 숏 포지션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63K를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62.9K에서 63.1K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가격이 22평선을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다면은 이 구간을 청산하고서 더 빠르게 또 상승해서 202평선까지도 도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들은 여러 가지 어떤 외부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꾸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9월을 역대 최고 수익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시작부터 블랙스완 이슈에 의해서 하락을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이 블랙스완 이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 전략들을 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치 상황이 길어져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좋은 매직 구간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4분기 강세장 전망이 유효하고 제조업 위축을 비롯해서 경제 지표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좋지 못하게 나왔을 때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빨라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은 좋은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결국은 시장의 흐름들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